네, 드림스탁 나온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만 넘기면 2분기부터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신 건가요? 유독 더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의식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이 업종인 것 같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 수주랑 실적이 동반되는데 주가는 참 안 올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실적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로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장님?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수주의 모멘텀이 있었다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이제 견인되는 구간. 결국에는 사실 수주와 실적이 믹스되는 이제 구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3분기 때부터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실적을 견인하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어제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는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관 리포트 같은 경우 사실 4분기 실적을 한 700억, 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잡았어요. 근데 어제는 한 1,300억 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었고 실제로 시간 내에서도 2, 3% 올랐고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3, 4%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정말 매매하기 정말 쉬운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사실 여러 뭐 중국 업체들도 있을 거고 일본 선주도 있을 거고 최근에 뭐 매크로 환경적인 유가도 좀 빠졌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주들이 작년 중순쯤에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빠진 거는 카타르 이벤트가 좀 많이 소멸됐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은 하면서 힘을 못 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중국에게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처음 이제 전쟁이 났을 때는 2022년도에는 중고 성과가 굉장히 맨 처음 빨렸죠. 왜냐하면은 급하니까 이게 뭐 당장에 수주를 줘가지고 2, 3년을 못 기다리니까 지금 일단 배라도 좀 빨리 줘. 그만큼 중고 성과가 먼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신조성과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제 워낙 이제 LNG선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카타르 에너지 쪽에서도 1차 발주에서 2차 발주까지 이제 하면서 그 대부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많은 물량들을 수주를 이어갔는데 그만큼 사실 슬롯이 한계가 있죠. 슬롯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조선사들 쪽에서도 물량을 줄 수밖에 없었고 사실 중국 쪽은 원래는 거의 90%는 중국의 구형 기업들이 이제 선주사들이 대부분 물량을 다 줍니다. 그냥 자국에 있는 조선사한테 물량을 밀어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제 LNG선을 만드는 역량이 됐었고 사실 뭐 기술 격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오히려 중국 조선사들에게 주면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준 게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리포트에서도 이제 실제로 2027년? 빠르면 26년쯤에는 중국에 대한 LNG선에 대한 기술도 우리나라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했던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결국에는 이런 배 한 척을 만드는데 2, 3년이 걸리고 그만큼 그 배 한 대당 뭐 5천억, 8천억짜리 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은 손해보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빠졌던 이유가 뭔가요? 사실 실적은 잘 나온 건 좋습니다. 잘 나온 건 좋습니다만은 이제 작년에는 워낙 수주 물량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통 1월 달이 되면은 대부분의 조선 산사들이 올해 우리가 수주 계획을 맞춥니다. 작년보다는 당연히 수주 계획이 다운됐는데 다운됐다는 거는 업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워낙 그런 이벤트성이 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수주 계획을 좀 맞췄었는데 물론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올 한 해에 대한 목표의 저희 14% 정도 벌써 이미 목표치 수주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수주를 VLCC 선주에 대해서 이제 물량을 이제 받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수주도 잘 되고 오히려 실적도 올라갈 수 있는 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워낙 요즘에 AI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이거 매력 있어라는 이 흐름이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아니면은 이제 슬롯에 대한 이게 향후에 물론 수주자가 좀 많이 뭐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벤트 모멘텀. 아까 말씀드린 카타르발 발주가 끝나니까 이제 뭐 다르게 크게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했다면 시장에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주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처럼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네, 이게 이제는 사실 뭐 항상 조선주들은 참 주가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기는 한데 사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오션도 이번에 유상증자를 2조 이상 했죠. 이제 얘네는 하나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하나 에어스페이스와 함께 하나 시스템이랑 결국 이제 방산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자에 투자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특히 잠수정에 이번에 울산 호위급 이제 그 물량들을 우리 현대중공업을 과 경쟁을 하면서 이겨내고 물량을 받았고 지금 폴란드 쪽에 한 60조짜리 이제 잠수정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올해 좀 굉장히 수주 모멘텀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좀 밸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NG 선에 대한 수주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물량이 있고 사실 이제는 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탱커선, 벌크선 좀 다 선종 다변화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아까 말씀 질문 중에 하나 또 추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게 인력난입니다. 아까 뭐 결국에는 이번 리포트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실적에 대한 비용 부담적인 측면. 워낙 작년 1, 2분기 때부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는 빨리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넘겨줘야 다음 배가 와서 이게 슬롯에 차가지고 일을 할 텐데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상반기쯤에는 그런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NH에서도 관련된 조선주 리포트가 나왔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잠깐 봤습니다.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이 원래 올 한 해 수주 목표 금액이 한 72억 달러 정도, 9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주 목표치를 104억 달러, 그 10% 정도 목표치를 올렸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지금 물론 유가가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모니아선 이런 메탄올, 에탄올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꾸준히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물론 오늘 한국조선해양도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빨리 인도 시점이 빨라진다 그러면은 그만 수주 잔고가 한 3.5년 어느 정도 물량이 꽉 차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카타르나 이런 아프리카 특히 유럽 쪽 선주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물량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진정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저는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올렸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조선주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이번에 미국 시장으로 가서 프리마켓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존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존슨앤존슨은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장 전부터 이렇게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 대비해서 정말 존슨앤존슨, 뭐 로키드 마틴 그리고 GE 생각보다 실적은 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아직 장은 시장이 안 됐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올 걸 예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일 다음 날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번 한 달 동안 미국 주식이 왜 잘 갔고 한국 주식이 안 좋았는지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의 방향성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이후에 콩콜에 대한 올해 향후의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아마 주가의 흐름은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 경우는 뭐 방산업 쪽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트럼프가 경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가장 먼저 공약이 내세울 거는 방산에 대한 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게 굉장히 더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도 저는 로키드 마틴은 충분히 가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의료기기 M&A를 하게 되면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사실 뭐 4분기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니까. 물론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3월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는 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사실 큰 폭으로 빠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키드 마틴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처럼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공통점들을 찾으실 수 있었나요? 보통 이제 지금 워낙 이제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그 영 고점을 지금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금 모든 대부분 IB업 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차익 실현의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결국에는 지난주 뭐 TSMC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게 반도체만의 실적이 아니라 지금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내일 넷플릭스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내일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 인하를 해왔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 그동안 나스닥 지수를 굉장히 크게 이끌어왔던 거는 대부분의 빅테크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번은 섹터에 대한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로키드 마틴, GE 이런 섹터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에너지 넥슨 같은 부분들도 좀 충분히 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등은 영원한 1등은 아닌가 봐요. 비전 프로가 등장하자마자 사고를 치면서 애플의 명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찾아줬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뭐 예전에 갤럭시 기어도 써봤고 사실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컨텐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비전 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물론 나중에 더 확장이 되겠지만 많이 130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아직 뭐 컨텐츠가 뭐 아직 크게 기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유튜브랑 넷플릭스도 없는 저 비전 프로가 효용성이 있을까? 일단은 충분히 지금 얼리 어댑터 그런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한 18만 대 정도 이제 물량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거를 좀 애플의 비전 프로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동안 이런 하드웨어 기기들 자체가 사실 큰 변화가 몇 년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에어팟 말고는 새로운 그런 제품군의 다양성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비전 프로가 잘 되면서 애플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게 애플이 미칠 영향, 메타버스, 뭐 카메라 모드도 있겠지만은 이 메타버스의 확장과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바람이 좀 더 세게 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이게 18만 대 가지고 이게 뭐 얼마만큼 시장이 커지겠어. 물론 향후에 애플은 2025년은 적어도 40만 대, 50만 대까지 이게 더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거는 그때부터는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OLED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콘텐츠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확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국한돼서만 보면은 좀 확장성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또 지하철에서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확장해서 생각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렇죠. 저는 이게 물론 갤럭시 VR 기어랑 사실 비전 프로랑 비교하는 건 굉장히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에서만 사용해야지 이거를 지하철에서 들고 가거나 공원에서 보거나 이걸 굳이 차 안에서 볼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한 유튜브에서 지하철에서 비전 프로를 물론 이분은 뭐 유튜버이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좀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그런 걸 오히려 유튜브를 찍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차고 있어도 투명함으로 인해서 이미 볼 수 있어 안경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리감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비전 프로를 쓰고 있네. 물론 어색하긴 하겠지만은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편리함이 나온다. 물론 아직까지는 무겁긴 합니다. 물론 메타캐스트보다는 가볍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상용화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물론 저는 비전 프로를 그걸 달고 다니면은 뭐 굉장히 주변 사람들은 좀 부러워할 수는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선 집중은 될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간에 우리 증시가 급등한 이유가 중국 증시 안정 기금 때문이었습니다. 네. 370조라는 큰 거액이었는데 들으면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치듯. 근데 네. 저만 그랬던 생각이 아니었나 봐요. 증시도 쭉 갑자기 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들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정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게 참 중국에 대한 신뢰가 생각보다 외국인들한테는 없는가? 아니면 오늘 정신 때쯤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항생 지수가 사실 많이 빠졌죠.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고 특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일본 쪽만 이제 좀 가는 영향이 있었는데 물론 오늘 관련된 두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 이제 PF 이슈도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특히 알리바바나 그 관련된 당국의 문제, 그 규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엔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어. 워낙 작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부양책이 증시 안정기금 하겠다라고 하니까 370조?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돈이 있나? 지금 부동산 PF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급급한데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향후에 이게 실제로 투입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고 들어오자라는 쪽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향후에 중국이 어느 정도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러게 되면 뭐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에 대한 수급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OJ 통화정책 기자회견 이후에 일본 증시가 좀 빠지더니 오히려 우리 증시는 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는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금리를 안 올렸었는데 그동안의 기대감이 좀 진정된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그동안 엔화 약세로 인해서 그 외국인의 수급을 다 아시아 증시에 다 빨아들였다 네.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도 사실 그동안 10월, 11월까지는 아니야, 우리 한 1월쯤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YCC 폐지할 것 같아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12월 1월 달 일본 증시 굉장히 강했다는 거는 BOJ는 생각보다 뭐 CPI를 보더라도 생각보다 잘 잡고 있어. 물가를 잘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금리 폐지 안 할 거야.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도 오히려 물가를 충분히 안정화 단계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 폐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딱 12시 반에 이제 우에다 총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쯤에 주가가 굉장히 빠졌죠. 사실 그동안 BOJ 이 통화정책 회의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본 증시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나 전국보다는 확실히 일본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로 한번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랑 LG 생활건강에 뒤바뀐 운명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텐데요. 일단 아모레부터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모레가 중국 의존을 축소를 해왔고 그래서 북미 쪽은 성장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4분기 실적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중요하죠.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작년 2분기 때부터 딱 실적 발표한 그 시점이 바닥에서 탈출했던 이제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때도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근데도 왜 바닥을 탈출했냐? 사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비중이 35%, 38%였습니다, 원래.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때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매출 비중이보다는 매출 성장이 YOY 기준으로 80% 이상 성장을 했고 3분기도 마찬가지였고 대신에 중국은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니스프리나 이런 라네즈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를 해왔었고 설화수 같은 이제 프리미엄 라인도 특히 재고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둘씩 잘라가는 있었는데 아마 3분기 때 컨콜에서 얘기했습니다. 4분기 때쯤에는 이런 재고 물량들이 많이 해소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4분기 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실적 발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지금 LG 생활건강도 얘기를 하자고 하면 결국에는 더후 브랜드가 사실 굉장히 부진하죠. 그만큼 중국은 로컬 브랜드와 같은 프로와 같은 이 제품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매출 비중이 중국 쪽이 40%가 빠질 동안 오히려 프로화는 40%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국 시장은 사실 크게 모멘텀이 없다. 물론 오늘 상승이 중국이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했다고 해서 조금 화장품 관련주 올랐던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북미 시장이나 일본 시장 비중이 높아지는 좀 화장품주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LG 생활건강은 그동안 중국의 발목에 붙잡혀서 쭉 네. 지하수로 내려갔지만 아직까지 회복 여력은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차라리 그러면 아모레 쪽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피부 관리법이라고 해서 틱톡이랑 SNS에 어렸을 때일수록 더 피부를 빨리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화장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저 매번 나오실 때마다 해서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의 규제가 화두가 돼서 또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책임자를 아웃시켰고 외자판호를 그래서 더 발급해 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좀 게임주는 웬만하면 안 들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오후쯤에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이제 양상이 나왔었고 이제 작년 한 12월 20일쯤인가 22일쯤에 사실 신규 게임에 대한 규제안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관련 게임주들 우리나라도 굉장히 급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초반에 사실 중국 쪽 이제 그 게임 관련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거 규제안을 만든 책임자를 잘라버렸습니다. 해임을 했죠. 해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게임주가 반등을 했는데 사실 결국에는 좀 더 이거 시장에서는 좀 화끈한 이제 규제안이 좀 없어지길 좀 바랬던 거였고 오늘 실제로 그 중국 당국에 있는 게임 홈페이지에서 이게 규제안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이 나왔었고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은 실제 중국에 있는 게임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보자고 하면은 아마 조만간에 다시 개정안이 나올 거다. 하지만은 작년에 이제 12월에 나왔던 그 규제안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은 개선된 방안,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특히 뭐 미성년자의 뭐 게임 시간을 규제하는 거는 그대로 갈 것 같고 뭐 매일매일 아이템 결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안은 조금은 안정화되는 조금 규제를 줄일 수 있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게임즈는 올라올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펄어비스 검은 사막도 그때가 그 고점에서 주가가 크게 빠졌던 이슈가 됐었고 블레이드 앤 소울도 NC소프트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넷스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사실 크게 힘을 못 쓰는 형국이기 때문에 물론 외자판호가 많이 발급이 나와주고 우리나라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미르4 같은 경우도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은 충분히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2010년쯤에 아무래도 반도체가 아닌 게임주의 훈풍이 쭉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훈풍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관심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실제적으로 전체 게임 시장이 글로벌 한 290조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80조, 90조가 모바일 시장이고 중국이 거기서 한 30조, 40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텐센트 게임즈나 워낙 중국 게임사들 같은 경우가 웬만한 게임을 다 만들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위메이드나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특히 중국 쪽을 진출을 했고 아니면 준비 중에 있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있긴 하지만은 외자 판호가
이게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견인을 못합니다. 이거는 항상 단기적 플레이였고 실제로 중국 쪽에서 매출이 뭐 순위가 나오니까 매출 순위가 압도적으로 올라 있는 업체에 대해서 좀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업체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조금 기대는 한번 해보자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잖아요. 안 네. 하고 가실 건가요? 시청자들 기다리실 텐데요. 네, 해야죠. 네. 사실 뭐 오늘 좀 단기적으로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사실은 이게 2.2조 마이너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판가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출하량이 더 많이 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번에 조금 부진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4분기 때 워낙 좋았었고 디램도 마찬가지고 낸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이 30%에서 35%, 삼성전자는 40%에서 40%.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이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고 오늘도 사실 한투인지 모르겠는데 리포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 1,50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아마 내일 좀 오늘 관련해서 뭐 아까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 국내 추진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관계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라는 거는 실적 발표를 하고 콘콜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HBM 본격적으로 국산화 추진의 준비 중에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TSV 장비나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도 오늘 관련주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뭐 한미반도체나 뭐 오르스 테크놀로지, 뭐 고영, 뭐 TSE와 같은 종목들이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조금 관련된 감신주들이 좀 크게 좀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기대가 커진 상황 속에서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콩코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HBM3E가 올해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쪽에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샘 알트만을 미팅을 최태원 회장님이 만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오픈 AI 샘 알트만이 왜 최태원 회장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이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거니까 너네 HBM 증설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해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